예, 이번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 미리 변수들 보고요. 대응 전략 세웁니다. 매주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좀 예측했던 변수들은 뭐 만기일 정도였는데 만기일도 충격이 좀 있긴 했지만 그 다음날 미증시 이제 급락, 폭락이 있었고 또 좀 회복이 됐습니다. 시장에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 똑같이 쳐다봤을 거예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어떻게 될까.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 미증시 선물이 1%대 플러스였으니까 대충 감은 잡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지수 기준으로는 발생된 낙폭의 한 50% 정도는 채우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우려를 딛고 뭐 다우가 1.9% 올랐다라 그래서 오늘 뭐 뜨겁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얘기가 그렇게 다시 나와요. 2차 팬데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예. 이 두 가지 얘기 모두 다 우리 국내 증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가운 뉴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탄력을 이전과 같이 뭐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 다 똑같이 하실 거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뭐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포트에서도 성장주하고 가치주 바벨 전략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가치주는 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가치주는 한 번도 제 가치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가치주거든요. 성장주가 부러지면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그 아사리판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런 애들 뭐 굉장히 강했고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크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가 버티면 이 뭐 성장주와 뭐 이 가치주의 바벨 전략으로 뭐 비중은 좀 이전보다 떨어뜨려서 끌고 가겠지만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성장주가 뚝 분질러지게 되면 그때는 가치주고 뭐고 없습니다. 미증시도 사실 뭐 나스닥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기술주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그럼 미증시도 탄성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 반등을 주도했었던 뭐 항공이나 이런 쪽들이 아무리 강하게 버텨봐야 시장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맞고 물론 이전보다는 비중을 떨어뜨려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장주의 향후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꺾이면 이 시장의 유동성의 상승의 근거 자체가 그쵸? 무너지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성장주들이 그렇게 잘 버티는 걸로 봤을 때 단박에 죽어낼 것 같지는 않으니 이걸 이용해서 비중을 좀 떨궈 놓고 성장주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중을 아주 낮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미증시가 부러졌으니까 뭐 부러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먼저 우리가 FOMC를 딱 봤는데 뭐 예 박사님도 똑같이 느꼈을 수 있어요. 이번 FOMC에서 새로운 게 있었나요?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 기대했었거든요. 내가 또 뭐 사줄게. 이제까지 항상 연준이 내가 이번에 뭐 사줄게, 뭐 하면 뭐 매입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준한테 기다렸던 얘기는 블라블라블라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근데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뭘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니기도 해서. 근데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해주면 좋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죠. 투자자들은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간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내년에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연준이 뭘 사주겠어라고 얘기하는 합리적 투자자는 별로 없어요. 또 뭐 나올 거야? 뭐 나오면 이거 시장 더 올라간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뭘 사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멀리 있다라는 부분은 재확인을 시켜줬어요. 연준의 점도표에 점을 찍는 투표권은 17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보시면 되죠.
올해는 금리 오르긴 아예 글렀다. 뭐 위로 반영할 점이 없죠. 일렬로 서 있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좀 있었어요. 21년도에도 금리 오르긴 글렀다. 내년에도 금리 오르자에 점 찍은 이 투표권이 한 장도 없으니까. 22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두 표만 조금 위로 올라붙었는데 이런 매파적 위원들은 섞여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앙값을 봐야죠. 빨간 점이 중앙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도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생각한 것보다 제로 금리 기간이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느 정도 힌트는 좋습니다. 근데 뭘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이 플러스 효과가 좀 작았던 거고, 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FOMC 당일날 빠진 게 아니잖아요. FOMC 다음날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금리 기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시장이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된 건 이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준 위원장 제롬 파월이 내가 볼 땐 말이야. 올해 우리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5%가 될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팬데믹이 꽤 세게 와서 경제 재개를 열었는데 소비가 일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급속도로 좋아지기 좀 어렵고 향후 뭐 이 코로나 이 방향성에 따라서 미 경제가 여전히 좀 뭐 치우침을 당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은 발끈합니다. 누가 발끈했을까요? 트럼프. 여러분, 네, 트럼프가 발끈하죠. 왜 발끈해요? 자기는 11월 달에 재선이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면 재선 있는 해에 경제 성장률이 망쳐버리면 재선 당선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어렵죠. 마이너스죠. 예. 게다가 주말 사이에 또 뭐 지난번에 플로이드 사건 아직 아물지도 않은 자리에서 또 총격 사망 사건,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트럼프한테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아닌데 올 하반기에 무지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쉴드를 치긴 했지만 아닐 거라는 거 우리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좋아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연준이 찍은 것보다 덜 나쁠 수는 있어도 좋기는 글렀다.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었던 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모멘텀을 연준이 내가 뭘 사줄게라는 단어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고 그 부분들이 없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한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추가 하락 보이지 않고 일부라도 반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금요일 날 추가 하락을 세게 맞았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열어봐야 알아요? 안 열어봐도 알아요? 안 열어봐도 알죠. 금요일 날 미증시 추가적으로 세게 죽었다. 그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개파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은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 그림 안 나올 거는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로 낙폭의 절반 정도는 메꿔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미증시 2% 올랐으니까 우리도 많이 올라야죠. 이 얘기를 들이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웃퍼폼을 보여줄 거냐? 미국보다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미국이 더 올라갔으니까 미국이 더 올라가진 않았죠. 올해 반등폭으로 따지면은 국내 증시 반등폭이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언더퍼폼을 뛸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기 선행지수 값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런 지수값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 값을 기준점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기준점에 가 있는 애가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 100을 찍고 있고요. 그 밑에 선진국들, 신흥국들 할 거 없이 경기 선행지수가 모두 다 기준보다 낮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모두 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레벨을 기준점으로 끌고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코로나를 잘 극복한 대한민국에서 배워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크게 언더퍼폼 뛰어야 될 구간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이에서 경기 선행지수값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찰나에 다른 미증시가 다시 한번 약해진다.
그러면 전통주, 뭐 우리 수출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가 앞당긴 이 이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재택이 정말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하구나라는 것도 알았어요. 애들이 학교를 매일같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안 가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쪽들로는 굉장히 이게 모멘텀을 앞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로는 여전히 매기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봐왔었던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니까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바벨을 어느 쪽으로 들어도 뭐 시소 타기만 하면은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성장주가 갑자기 부러지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성장주가 부러지면 그때는 비중을 크게 낮춰서 대응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그림부터 그렸고요. 그럼 전략을 다시 한번 종목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바벨 전략, 투트랙 같이 가져간다는 거였는데 지난주는 오히려 흔들리면서 성장주가 부러진 게 아니라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바벨인데도 균등한 바벨이 아니라 지금 과하게 가는 건 맞죠. 그럼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바벨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하게 가는 성장주 단을 같이 가져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좀 해보죠. 그러면. 제가 한 3주 됐을걸요. 3, 4주 됐을걸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이런 거 들고 오니까 예 박사님께서 참 오래 할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짓 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주도 밑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거는 같은데 시장이 정말 뜨겁게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세게 이어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2,200 이렇게 올 줄 몰랐으니까 가치주 쪽으로 무게를 세게 두는 것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오히려 지금의 이 자산 인플레이션 효과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헬스케어도 얘기하고 뭐 삼성 SDI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네이버 카카오를 사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를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사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오른 거고요. 에라이 그러면 한번 사보자라고 하면 진짜 귀신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요라고 얘기할 때는 계속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못 따라 사요.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제 사라 그랬으니까 오늘 5%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주가 부러지면 주식을 다 낮춰야지 이때 그거 잡아야지라고 끌고 가는 전략은 정말 반대로 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 방에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태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헬스케어 얘기는 뭐 특히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우리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없잖아요. 초딩들도 네이버 카카오는 다 알거든요. 삼성 SDI 예전에 제가 얘기할 때 현대차 정의선이하고 삼성의 이재용이가 만나서 안부만 묻고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둘에 겹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기차의 배터리,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삼성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벌써 몇 주 전 얘기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주 레벨로 보는 거고요. 한 2주 됐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때마침 이때 성장주들이 조금 탄성이 떨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도 날아가고 가치주도 날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뛰니까 뭐 당연히 뭐 삼성물산은 나쁠 게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렇게 뛰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제가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안다. 현대차 지금 좋은 거 뭐 있겠어요. KB금융 마찬가지고 정유 안 좋은 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대비 반등 만들어낼 겁니다라고 우리가 끌고 왔었던 게 몇 주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가 더 가면은 이쪽이 좀 떨어질 거고 이쪽이 올라오면은 성장주가 좀 떨어질 거고 어쨌든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이니까 이걸로 우리가 바벨을 태워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전략은 똑같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림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도 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서 여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부러져야 주가가 좀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이 향후에 있을 일들을 이제 끌고 왔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매도 나오고 있는 거는 시총 비중 대비해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기관들의 보유 포션이 높아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거지 절대 나빠서 파는 거 아닙니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셀트리온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약을 만들어요. 얘네들은 이 카피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시밀러를 만들어요. 네. 뭐 바이오시밀러죠. 원약을 만들진 않잖아요. 오리지널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럼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 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뭘 기도할까요? 우리도 오리지널 약 하나 끝내주는 거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그런 꿈을 꿀 수 있죠. 기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게 염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글로벌 우리 돈 많으니까 글로벌리하게 완제약 좀 괜찮은 데 있으면은 우리 인수할 의향이 있다. 우리 뭐 짜잘한 거 안 살 거고 우리 큰 거 하나 살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다케다가 갖고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판매 중이던 18개 제품에 대해서 사와버렸습니다. 판권 아예 사와버렸습니다.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를 하게 되고요. 해외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을 갖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이 셀트리온이 받아가는 거죠. 이번에 3,324억 주고 샀대요. 이게 비싸게 주고 샀는지 싸게 주고 샀는지 계산기 한번 돌려보면 여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8개 제품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인데요. 이거의 2018년도 매출이 1,7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3,300억 주고 산 거 그렇게 썩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한번 보게 되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셀트리온이 갖고 싶은 라인업이었고 그리고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걸요. 화이투벤은 알잖아요, 우리. 네. 화이투벤 판권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셀트리온 그룹이 갖게 됐다. 이것도 약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밀러 쪽에 완벽히 서 있었던 셀트리온이 완제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빨아들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부러지면 어려워집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보는 건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기관 수급 보면은 내가 언제 팔았어 얘기하고 있는 수급 그대로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 거의 100피 빠졌는데 이 100피 빠졌던 자리에서 양봉을 크게 만들어내면서 끝을 냅니다. 이거 누가 부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카카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러질 거면 이미 부러졌죠. 그래서 금요일 날 양봉 길이 하면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찍다가 야 그럼 결과적으로 살 건 아직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는 거냐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 신고가 찍고 나서 계속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양매수로 끌어당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뭐 유럽에서 이 코로나 임상 시작했다고 얘기 나오고 급등했다가 그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많이 내뱉어서 끝을 냈는데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이 이후에 빠지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도 이걸 받아 올리는 거 보면 시장에서 내려놓은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로 컨셉 맞춰서 끌고 가고 있는 네 기업,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시장이 조정 가능성은 높아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되는 쪽으로 바벨 무게를 한 방에 실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분할로 실어내는 전략을 쓰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밀리면 사야지 이 얘기는 오히려 좀 성장주 투자 전략에서는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어쨌든 지금은 성장주 쪽으로의 비중을 조금 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네. 오늘 시장에서 성장주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뭐 1, 2% 조정 나오고 가치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뭐 3%만 이렇게 뛰어버린다. 그럼 가치주로 다시 또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가 5%, 6%씩 뚝뚝 부러진다. 이러면 가치주를 사는 게 아니고 싹 다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변동성이 전보다 좀 커진 구간들 전략이 중요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여긴 속도 반직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쭉쭉 뻗은 도로를 쭉쭉 달려나가면 됩니다. 뭐 유턴을 돌릴 일도 없고 그냥 밟으면 나가는 게 고속도로니까요. 이때는 우리가 뭐 지수 쭉쭉 치고 올라갈 때 고속도로로 볼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 도로들 달리다 보면은 속도 방지턱이 이제 계속 몇 번씩 보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밟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쳐다봐야 될 위험 구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처럼 과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 그래서 지금 집으로 되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라고 콕 집어 얘기하기에도 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변동성 높아진 거, 이거는 방지턱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어렵지 않게 시장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투자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제가 아까 팀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다 예측하고 편안히 해서 편안히 상승했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 전혀 할 수 없는 얘기고 한 번도 편하게 먹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때그때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결국 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